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항상 이곳에서 사연 듣는 재미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답니다. 특히 사이다 한 잔 쭉 마신 것처럼 시원시원한 결말의 사연을 들으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날아가더라고요. 다양한 사연이 많지만 저의 지난 이야기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몇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털어놔 보려고 해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저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 했었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라고 제보하라고까지 했을 정도였죠. 이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금도 가끔 자려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저의 원수 같은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도 정말 힘들었어. 몇 년 동안 네 그림자에 숨어 살아야만 했다고. 난 아무 잘못 없어. 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말했잖아.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당신한테 충성할게. 둘 다 입 좀 닥쳐줄래? 안 그래도 울리는 머리 더 아프니까? 경찰서 끌려갈 각오나 하셔. 저는 제 발목을 끌어안으려는 남편의 손을 발로 팍 밟아버리고 차갑게 돌아섰답니다. 남편이 악소리를 지르며 손을 움켜잡고 바닥을 뒹굴었죠.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몇 년 전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해서 거의 6개월이 넘도록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다 들은 이야기죠. 저는 내내 의식이 없는 채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거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마치 신생아처럼 모든 게 새롭고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돌봐주던 간병인이 있었는데 제가 움직이자 아주 놀라서 간호사를 부르러 달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제 친척 언니라는 사람이 저를 퇴원시키러 왔답니다. 물론 저에겐 낯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고의 충격으로 저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일이 막상 저한테 닥치니까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마치 머릿속이 검정색 물감으로 칠해진 듯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친척 언니는 저와는 별로 닮지 않았더라고요. 쫙 찢어진 눈에 머리를 거의 금발처럼 염색을 한 게 차림새도 엄청 화려했어요. 못 깨어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정신을 차리긴 차렸네. 일단 너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나랑 남편이랑 둘이 사는데 작은 방이 하나 남으니까 거기서 지내. 난 집이 없었어? 나이가 36인데 직장도 없고? 부모님은? 넌 천의 고아야. 너네 부모님이 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넌 우리 집에서 빌부터 살았어. 작은 구멍가게 같은 회사 다니긴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이미 관뒀고. 한마디로 너는 나이만 들고 돈도 없는 백수지. 그럼 지금까지 언니 집에서 얹혀 살았다는 거야? 언니 부모님이랑? 아니 그건 아니고. 너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월세로 살았는데 알다시피 너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방 뺐지. 그 보증금은 네 병원비로 다 나갔어. 야, 내가 네 병원비도 보태줬다. 나중에 다 갚아. 알았어? 암튼 그만 물어보고 퇴원이나 하자. 언니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를 돌보기가 많이 힘들었던 건지 아주 쌀쌀맞더라고요. 저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도 불쌍해서 더욱 주눅이 들었죠. 그렇게 언니가 사는 빌라로 함께 가게 되었답니다. 여러 개의 동이 있는 신축 빌라라서 아파트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저는 아직 몸이 성치 않아서 그런지 계단 하나하나 오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언니가 빨리 오라고 다그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올라갔답니다.
집에 들어가니 형부가 어정쩡한 자세로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물론 전에도 본 적이 있겠지만 기억을 잃었으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너무 어색했죠. 형부도 어색한지 저와는 멀리 떨어져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렇게 친척 언니 집에서 얹혀 살기로 했어요. 기억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 얼른 몸을 회복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얼른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형부는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전업주부여서 매일 집에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언니와 집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집에 간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을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네가 집안일 좀 해. 나는 밖에서 하는 게 있어서 가끔 나갈 일도 많고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밥값은 해야지. 형부 아침은 꼭 한식으로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좀 하고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까 밖에는 나가지 마. 장은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래 알았어. 집세도 안 내고 사는데 나도 도와야지. 걱정하지 마 언니. 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면서 언니 잘도 말한다. 웃겨 정말. 암튼 지금은 청소기 좀 돌려. 그리고 세탁기 꽉 찼으니까 빨래도 하고. 언니가 톡톡 쏘는 말을 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제 몫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뼈도 다 부서졌었다고 그러더니 조금만 팔을 움직여도 아직 통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언니와 형부가 먹을 밥을 꼬박꼬박 차려줬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지냈는데 매트리스도 없이 얇은 이불 2장만 깔고 자게 되었는데요.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기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언니한테 침대를 사달라는 말은 당연히 할 수가 없었지요. 제 이름 석자만 알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 통장이 있는지 돈은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고요. 지금 현재는 핸드폰도 없고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처지였답니다. 저는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형부가 나와서 먹기 전에 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어쩐지 형부와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언니도 저와 형부가 같이 있으면 왠지 더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혹시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아예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형부가 저녁에 돌아오기 전에 저 혼자 대충 밥을 먹고 두 사람이 먹을 저녁을 식탁에 차려놓았고요. 둘이 밥을 먹을 땐 전 방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언니와 형부는 사이가 엄청 좋은지 둘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자주 들렸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전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 답답했답니다. 너 바닥 닦을 때 그 밀대로 하지 말고 손걸레로 박박 닦아. 대충대충 하니까 바닥에 때가 덕지덕지 붙었잖아. 너 일 똑바로 안 해? 언니, 내가 아직 팔에 힘이 없어. 그리고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너무 아파. 그냥 밀대로 하면 안 될까? 내가 대신 2번 밀게. 6개월이나 누워있어 놓고 아프긴 뭐가 아파? 뼈도 예전에 다 붙었겠다. 엄살 떨기는. 잔말 말고 손걸레로 빡빡 문질러. 얼른!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 절대 안방은 들어가지도 말고 청소도 하지 마. 알았어? 언니가 계속 째려보면서 할 때까지 시키는 바람에 저는 거실 전체를 쭈그린 자세로 손걸레질을 다 해야만 했어요. 서러운 것보다 뼈마디가 찌릿찌릿 통증이 와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죠. 그날 밤엔 너무 아프고 제 처지가 처량해서 혼자 펑펑 울었답니다. 그나마 안방은 청소를 안 시키는 게 다행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안방에 있는 언니와 형부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 방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이렇게 슬픈데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은 뭐가 저렇게 신나는지 원망스럽더라고요. 거기다 둘은 야식을 엄청 자주 시켜 먹었는데 배달이 오면 안방으로 쏙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먹는 걸로 구차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모르는 척 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건 다음날 아침에 주방으로 나가보면
야식을 먹은 일회용 용기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아침밥을 차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치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언니는 나한테 하나뿐인 가족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언니 집에서 빌붙어 살아서 저를 미워하는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죠. 어느 날 언니가 외출하고 저 혼자 있었는데 아직 대낮인데 형부가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형부가 말을 거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뭘 피하고 그래. 우리 다 가족이잖아. 편하게 해, 편하게, 처제. 아, 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좀 어색해서 그래요. 제가 얹혀 사는 입장이라 죄송하기도 하고요. 죄송하긴. 처제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면 돼. 그리고 나랑 너랑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런데 처음 봤을 때 진짜 이뻤는데 말이야. 병원에서 앓고 나더니 확 늙어버렸네. 언니가 있을 땐 말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너라고까지 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슬그머니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할 게 없으니 저녁 준비나 일찍 하려고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서 썰기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형부가 부엌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모른 채 하고 요리만 계속하고 있었고 형부는 옆에서 저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기억 다 잃었다면서 어떻게 요리하는 건 다 기억해? 심지어 맛도 예전이랑 똑같아. 난 네가 해줬던 김치찌개 참 좋아했거든. 오늘 김치찌개 해줄래? 어느새 제 바로 옆까지 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근데 갑자기 형부가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형부 손을 팍 쳐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 기분 나쁜 눈빛은 또 뭐예요? 언니한테 다 말해도 돼요? 저는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텔레비전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서 그대로 잠을 자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제 방문을 부서져라 쾅쾅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언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문 열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 밥도 안 해놨어. 형부도 굶고 있었잖아. 당장 문 안 열어? 저는 얼른 방문을 빼꼼 열었는데 언니가 팍 젖히고 들어왔답니다. 너 지금 잔 거야?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전기세 10원도 안 내고 얹혀 사는 주제에 새끼 밥하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미안해. 내가 금방 차려줄게. 언니 샤워하는 동안 다 해놓을 테니까 얼른 먼저 씻어. 언니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저를 노려보고는 씩씩대면서 화장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했죠. 거실에서 형부가 계속 저를 느긋하게 바라보는데 진짜 밥그릇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었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언니가 머리에 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를 삑 지르더라고요. 당신 지금 뭘 그렇게 봐? 지금 누구 보냐고? 보긴 뭘 봐. 맛있는 냄새가 나서 메뉴가 뭔지 한번 보려고 그랬지. 배고파 죽겠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찔리는 마음이 들어서 집에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이럴 때 밖에라도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싶은데 언니는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퇴원한 지 3개월이 넘어가는데 빌라 밖을 나가보지도 못했답니다. 언니, 좀 답답해서 그런데 밖에 좀 나갔다 오면 안 될까? 형부랑 언니 편하게 저녁 먹게 좀 나가 있을게. 나가긴 어딜 나가. 동네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가뜩이나 뼈 쑤신다며. 몸에 찬바람 들어서 아예 자리 깔고 누우면 어쩌려고. 그 지긋지긋한 간병을 나한테 또 하라는 소리야? 몸 회복될 때까진 절대 나가지 마. 알았어? 저는 주눅이 들어서 밥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언니는
점점 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왠지 형부와 제 사이를 의심하는 게 아닐까 싶었답니다. 언니는 집에서 하루 종일 저를 감시하다시피 했어요. 제가 낮잠 좀 자려고 누우면 불이 나게 와서는 팔자 좋다면서 자꾸 억지로 일을 만들어 시키곤 했죠. 하루는 소파에 앉아서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밖에 나가고 싶댔지? 1층에 생수 배달 왔거든? 그것 좀 다 가지고 올라와. 6개니까 빨리. 저는 그렇게 몇 달 만에 계단을 내려갔네요. 천천히 내려가 보니 1층 출입문 앞에 생수 6박스가 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6병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입을 쫙 벌리고 한참을 서 있었는데 3층에서 언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제사 지내니? 빨리 하나씩 들고 올라오라니까. 언니, 너무 무거워서 못 들 것 같아. 혼자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들고 올라가. 해보지도 않고 깨부터 쓰는 거 봐. 일단 들어봐. 그런 것도 해야 힘도 기르는 거지. 빨리. 저는 울상을 지으며 한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를 악물고 한 계단씩 내딛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박스를 겨우 갖다 놓았답니다. 안간힘을 써서 두 번째 박스를 올려다 놓았는데 진짜 몸에 경련이 오는 것처럼 뻣뻣해지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 언니도 놀랐던지 한마디 했죠. 야, 됐다. 하나 더 날랐다간 아주 장사 지낼까 무섭네. 나머진 형부한테 하라고 할 테니까 들어와. 간신히 방까지 기어들어가서 이불에 누워 한참을 있으니 점점 몸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수 한 상자도 못 들 정도로 몸이 약해진 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집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슬펐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해도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니 너무 불편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진짜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흐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언니한테 말을 해봤어요. 언니, 진짜 미안한데 나 핸드폰 하나만 구해주면 안 될까? 중고도 괜찮아. 맨날 집에만 있는 게 핸드폰이 왜 필요해? 이젠 좀 살만해졌나 보지? 나도 돈 없어. 코딱지만한 빌라에 사는 거 보면 몰라? 핸드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얹혀 살 순 없잖아. 나도 일도 구하고 작은 방도 알아보고 하려면 핸드폰 하나는 있어야지. 부탁할게. 아이고, 생수 박스도 못 드는 게 밖에서 잘도 일을 하겠다. 돈 버는 게 장난이야?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딴 생각하지 말고 얼른 밥이나 해. 하루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을 너무 쐬고 싶더라고요. 마침 주말이라 언니와 형부도 오랜만에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잠깐만 나갔다 오려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정말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라도 된 것처럼 밖의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었네요.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네만 빙빙 돌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사람들이 시원한 커피를 마시는 걸 보니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멍하니 카페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언닌가 싶어서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답니다. 맞네, 맞아. 세상에, 드디어 집에 온 거야?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 한 번을 안 받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날 몰라? 나야, 나. 동네 친구 지연이. 우리 옆동 살아서 친해졌잖아. 아, 그래요? 저를 안다고요? 옆동에 산다고요? 제가 사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혹시 그럼 제가 살던 데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너무 답답한데 저를 안다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정말이야? 살던 데가 어디냐니? 이 동네가 자기가 살던 데잖아. 저 빌라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야? 일단 여기 좀 들어가서 얘기해 그럼. 여자는 저를 카페 안으로 데려가서 케이크와 커피도 사주었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여자는 심각하게 듣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금 사는 집에서 형부랑 언니랑 산다고? A동 302호 맞는 거지?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 남편은 어디 갔어? 남편이요? 제가 결혼을 했었어요? 전 부모님도 없고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고 그랬는데요. 부모님이 없다고? 자기 부모님 근처 사시잖아. 나도 뵌 적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내가 썼던 핸드폰 개통해서 줄 테니까 그걸로 연락하자. 친구라는 여자는 진짜 제가 사는 빌라의 옆동에 살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왠지 낯설지 않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친구는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었고 번호도 알려주었답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욱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결혼도 했고 부모님도 살아계시다면 다들 어디에 있는 거고 친척 언니는 저에게 왜 거짓말을 한 건지도 궁금했죠.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친구라는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헝클어진 실타래 마냥 뒤죽박죽인 머릿속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어떻게든 기억을 되찾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죠. 언니에게 말을 꺼냈다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친구에게 받은 핸드폰으로 기억을 찾기 위해 여러모로 검색도 해보고 방법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게 돌아오지 않는 기억에 하루하루 좌절만 더해갔답니다.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할수록 머리가 띵하게 아프거나 이명이 생길 정도로 멍해지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야 좀 진정이 될 정도였죠. 그날도 갑자기 귓속부터 삐익 울리며 머리 전체가 쿵쿵 울리길래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안방에서 나온 언니가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앉아서 뭐하니? 형 볼 시간 다 됐는데 쌀도 안 씻어놨네. 이게 또 기어오르려고 아주. 당장 안 일어나? 저는 대답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울려서 그저 얼굴만 찡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더욱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젠 대꾸도 하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대했지? 이게 아주 기어올라. 언니는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악 소리를 질러댔어요. 언니는 제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대더니 팍 놓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제 뒤통수를 빡 갈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억 소리를 지르며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죠.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하더니 마치 전선이 이어지는 것 같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나 너무 머리가 아파.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머리채를 잡아? 진짜 언니 맞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저는 언니를 돌아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또 귀가 멍해지더니 머릿속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예전 기억이 사진처럼 짧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스쳐 지나간 기억 중에서 형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형부가 너무 불편하고 싫은 마음까지 있어서 그런지 왜 형부의 얼굴이 크게 보였는지 이상했죠. 예전에 형부가 말한 대로 진짜 친한 사이였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언니의 감시를 받으며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와 연락하면서 점점 저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사고당하기 전까지도 직장에 다녔었는데 심지어 꽤 괜찮은 회사였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제가 일했다는 부서에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받은 직원이 진짜 저를 알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대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출근을 안 하시더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셔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아,
저 정말 미안한데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혹시 저에 관한 서류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인사팀에 좀 요청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은 제 인사 기록을 메일로 보내주었고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이 뭔지 무슨 삶을 살았었는지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실한 건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고 친척 언니의 말은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였죠. 이제 보니 언니가 알려준 제 이름조차 가짜였거든요. 저는 솟구쳐오르는 분노를 숨기면서 예전과 똑같이 언니를 대했어요. 언니가 외출해서 안방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렸죠. 언니는 나갈 때마다 안방문을 잠그고 다니는데 예전에 청소할 때 열쇠 꾸러미를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꾸러미 중에 안방 열쇠도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열쇠 꾸러미는 제 방에 숨겨놓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안방에 들어갈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언니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쫙 빼입고는 외출을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나가자마자 열쇠 꾸러미들의 열쇠를 모두 다 넣어보고 안방 열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딱 들어가자마자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싹 스쳐가면서 침대며 가구 배치가 낯설지가 않다고 느꼈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서 알아낼 게 없는지 다 뒤져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옷장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옷들을 봤는데 친척 언니가 평소에 입는 옷들은 아니더라고요. 언니의 스타일과도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제 취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훑어보고 있는데 옷장 뒤쪽에서 딱딱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무슨 커다란 액자 같아서 낑낑대면서 꺼내봤죠. 저는 액자 속의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결혼사진이었는데 형부 옆에서 웃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저였기 때문이죠.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저는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깨어나 보니 제가 액자 앞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도 깨질 듯이 아파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머리를 손으로 꽉 누르면서 통증이 멈추길 기다렸고 동시에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제가 처한 기막힌 현실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답니다. 저를 퇴원시키고 이 집으로 데려온 친척 언니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그 여자와 처음 대면하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은 꽤나 자상한 성격이었고 퇴근 시간도 잘 지켰기 때문에 바람을 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사실 남편에게 신경을 덜 쓰기도 했죠. 나이가 꽤 있는데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도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는 하나의 이유였을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대뜸 전화를 했더라고요. 김민철 씨 와이프 되시죠? 오늘 시간 되면 좀 만나죠.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누구신데 갑자기 전화해서 남편 얘기를 꺼내시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쪽 신상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쪽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할 얘기니까 그렇죠. 저랑 그 사람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 정도면 만날 이유는 충분하죠? 상간녀가 뭐 이리 당당한지 당황스럽고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증거라도 확실히 남겨야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카페에서 상간녀를 만났답니다. 민철 씨가 아직 내 얘기 안 했어요? 이혼 좀 해줘요. 민철 씨는 그쪽이랑 너무 헤어지고 싶어 해요. 참나.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근데 왜 남편은 나한테 한마디도 안 꺼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쪽만 물러나면 되니까 이혼 좀 하라고요. 그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니까 그쪽은 상관 말아요.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주제넘게 끼지 말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녹음한 걸 들려주며 따져 물었죠. 그렇게 이혼을 바라면서 왜 숨겼어? 기다려. 내가 상간녀 소송 먼저 하고 이혼 소송도 바로 걸어줄 테니까. 여보,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정말이야. 이젠 다시 안 만날게.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정신이 나가서 당신한테 말했나 봐. 내가 정리할게. 제발.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려고 하자 상간녀가 폭발해서 저한테 모든 걸 다 밝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매일같이 매달렸답니다. 그와 동시에 상간녀는 저한테 매일 밤 전화를 해서 이혼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죠. 진짜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양가 부모님한테 모두 털어놓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회사 건물을 나섰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무시하고 지나가자 남편이 거칠게 제 손목을 낚아채더라고요. 왜 이래? 회사 사람들 보겠어. 당장 안 나? 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부모님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 정리했다니까? 정리했는데 매일 밤 그 여자가 나한테 번호를 바꿔가면서 술 먹고 전화해 대니? 난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오늘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트럭의 불빛이 제 눈을 찌르는 걸 마지막으로 모든 기억이 사라졌던 거죠. 저는 남편 때문에 흥분해서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도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트럭에 치여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답니다. 모든 기억을 찾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능글맞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처제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무슨 일이야? 언니 지금 집에 없어? 네, 언니 지금 집에 없는데요. 형부, 죄송한데 지금 바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전화를 끊고 거의 1시간 만에 남편이 눈썹을 휘날리며 달려왔더군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제 옆에 착 달라붙어 앉더라고요. 처제, 어디가 아파? 내가 좀 봐줄까? 방이 좀 눕지 그래. 처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가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기억 다 돌아온 거야? 언제? 어디부터 기억이 나? 혹시 전부 다? 지금 사실대로 다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은 안 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다 털어놔. 남편은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죠. 물론 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었지만요. 당신이 사고로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수술도 여러 번 했거든.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할 정도였어. 양쪽 부모님한테 사고 났다고 말씀드리면 나 바람난 것까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걔가 살지 죽을지도 아직 모르니까 일단 말하지 말고 기다리자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 감쪽같이 속이고 6개월이나 나를 병원에 숨겨놨다 이거야? 이 머저리야? 아니 걔가 당신한테 보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생명보험 있다니까 일단 더 기다렸다가 혹시나 당신이 잘못되면 그 돈 갖고 결혼하자고 자꾸 꼬시는 거야. 시간은 계속 가니까 이젠 말하기도 너무 늦었고. 그런데 저는 6개월이나 계속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고 심지어 회복까지 된 거였죠. 그동안 남편은 제 가족들에게 제가 여행을 갔다느니 너무 바쁘다느니 계속 핑계를 대며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막기까지 했던 것이요. 심지어 제 회사에 찾아가서는 제가 아프다면서 대신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치열하게 지켰던 자리였는데 제 보호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제 커리어까지 망가뜨린 거죠. 저는
남편이 벌인 이 기막히고 파렴치한 일에 치가 떨렸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기 싫다면서. 그럼 내가 깨어났으면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었잖아. 어차피 기억도 하나도 못하는데. 나도 정말 그러고 싶었지. 근데 걔가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 알고는 일을 이렇게 버린 거야. 난 진짜 하늘에 맹세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걔가 협조 안 하면 부모님이랑 회사에도 다 알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진짜 나 걔 때문에 인생 조졌어, 여보. 다 걔가 꾸민 일이야. 믿어줘, 제발.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식모처럼 부려먹었는데 걔 혼자 꾸민 거라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야. 너는 하기 싫었다면서 밤마다 그년이랑 그렇게 신나게 웃어댔어? 제가 남편을 쏘아보며 따지고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간녀가 살짝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보고는 눈이 돌아서 악을 써댔죠. 뭐야? 왜 둘이 붙어 있어? 너 지금 형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오갈 데 없는 거 걷어주니까 은혜도 모르고.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잠도 재워준 건 나지. 이 분수도 모르는 게 어디서 나대. 남의 집에서 집주인 행세하니까 기분 좋지? 진짜 네 남편, 네 집이라도 된 것 같았어? 제가 상간녀 눈을 쏘아보며 차갑게 비웃어주자 상간녀의 눈이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자가 진짜 친척 언니인 줄 알고 삼시세끼 밥을 해다 바치고 옷을 빨아서 다림질까지 해주면서 지냈었다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오갈 데 없는 천혜고아인 저를 진짜 거둬준 줄 알고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를 속였던 상간녀 못지않게 지금껏 속아온 제 자신에게도 용서 못할 정도로 화가 날 정도였답니다. 뭐야? 기억이 다 돌아온 거야?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게 뭐 있어? 이 꼴을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고 살겠다고? 과연 내 남편도 너랑 같은 생각일까? 어쩌니? 내가 보기엔 네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이혼을 안 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진실을 털어놓도록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했던 말을 다 녹음했었고 상간녀에게 바로 들려줬죠.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상간녀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점점 울상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다 내가 꾸민 일이라고? 야, 네가 보험금 탈 때까지 기다리자며.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 이거야? 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진작에 헤어지자고 했잖아! 네가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거고 다 네가 저지른 거야! 내 인생 책임져! 상간녀가 분에 못 참아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이 돌아가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둘이 보기 흉하게 육탄전을 벌이는 모습을 소파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이 빠졌는지 둘이 씩씩대며 서로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는 남편과 상간녀의 뺨을 번갈아가며 세게 내리쳤어요. 제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마음먹은 것처럼 때리지를 못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때릴 사람은 난데 왜 니네 둘이 치고받고 난리야. 서로 그만 탓하고 너희 둘이 사이좋게 같이 콩밥 먹으러 들어갈 거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그때 남편이 무릎을 꿇고는 종아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상간녀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허튼 짓 안 하고 당신 말만 듣고 살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아니,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사고로 다친 사람 옆에서 간병해주고 병원비 내주고 집까지 데려와서 돌봐준 건데? 뭘로 콩밥을 먹일 건데? 법이나 알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따지고 보니 그러네. 내가 남편이고 보호자인데 내가 사고 난 배우자 돌봐준 걸로 감옥을 갈 순 없잖아. 그러는 너는 법을 잘 아나 봐. 그니까 누구 말이 맞을지 두고 보자고. 경찰 오면 얘기하라고. 뭐? 경찰? 내가 왜?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돼? 상간녀가 저를 위협하듯이 확 다가와서 때릴 것 같은 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 연락을 받고 오신 친정 부모님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셨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네가 감히 우리를 속이고 내 딸을 못 보게 숨겼다 이거야? 바람까지 핀 주제에? 너 이놈, 오늘 네 제삿날이다. 친정아버지는 남편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몸을 수그린 채 맞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사이에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쥐어뜯기 시작하셨죠. 상간녀의 비명소리가 어찌나 큰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어요. 그 소란이 벌어지는 사이 미리 연락해두었던 경찰도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밤에 소란스러운 소리와 경찰까지 출동하자 빌라 앞은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부끄러운 건 아는지 얼굴을 애써 가리며 경찰차에 오르는 두 사람을 창가로 바라보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죄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다양한 죄목을 적용받아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형편이 되었죠. 변호사 말로는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그 두 사람에겐 제일 약한 재판이었을 거예요. 저는 위자료로 공동명의였던 빌라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것은 당연한 거였고요. 저는 그 집에서 당했던 일은 생각도 하기 싫었기에 바로 빌라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답니다. 아직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라서 간단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내고 있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음식도 잘 챙겨 먹다 보니 확실히 점점 몸이 나아지는 기분이 든답니다. 점점 원래의 제 삶과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가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해요. 아직도 그 빌라의 작은 방에서 노예처럼 지내면서 혼자 울며 잠들었던 날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가 막힐 뿐이죠. 그것도 평생을 약속했던 남편이란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다니. 그를 사랑하고 선택했던 제 삶이 쓸모없이 느껴지는 날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털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이겨내보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